제발요. 그 쉰내 나는 몸으로 제 명품 옷 좀 만지지 마세요. 아들은 경멸을 담아 소리치고는 어머니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그는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마지막 오점을 지웠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의 축배가 아닌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진짜 지옥의 문이 바로 그가 어머니를 내쫓았던 날부터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통쾌하고도 처절한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치익. 최고급 한우의 고소한 냄새가 강남의 야경을 가득 메운 거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청운건설 사장인 승철은 마치 대단한 자선이라도 베푸는 사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집게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자,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이 마블링이 꼭 눈꽃 같지 않습니까? 승철이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어머니 옥자의 접시에 올려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 정육점 앞에서 남들이 버린 솥뼈다귀라도 얻어오려고 한참을 서성거리셨잖아요. 그거 한솥 끓여서 우리 식구 며칠을 먹었죠. 이젠 그런 거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효심이 대견하다는 듯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세상이 달라졌죠? 다 우리 승철 씨가 밤낮 없이 고생한 덕분이에요. 어머님 호강시켜드리는 게 이 사람 유일한 낙이라니까요. 수지는 옥자의 물컵에 물을 채우며 살갑게 굴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준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분명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최고급 육질이었지만 어쩐지 쓴맛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어머님, 근데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계단 오르내리실 때 좀 힘들어 보이셔서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수진이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옥자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뭘. 옥자의 무심한 대답에도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 거죠? 저희 다 출근하고 혼자 계시면 입맛도 없고 저희가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밑밥을 까는 말들이었지만 옥자는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빠, 나도 고기 줘. 할머니보다 더 큰 걸로. 손녀 하윤의 천진한 외침이 어색한 공기를 잠시 환기시켰습니다. 우리 공주님, 세상에서 제일 큰 걸로 줘야지. 이거 먹고 예쁘게 커서 시집 잘 가야 한다? 승철의 말에 수진이 깔깔 웃으며 받았습니다. 여보, 하윤이도 당신처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거야. 그렇게 키울 거고. 안 그래요, 어머님?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돈과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척도인 것만 같았어요. 마침내 승철이 헛기침을 한번 하며 식탁의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서 마련한 겁니다. 선물? 네. 그냥 선물이 아니라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선물이죠. 승철이 턱짓을 하자 수진이 가방에서 화려한 금박 표지의 책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짜잔.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실버캐슬 입주 계약서예요. 수진은 책자에 인쇄된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는 노인들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무릎 통증, 끼니 걱정, 외로움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드릴 곳이라고요.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삼시세끼 영양사가 짠 식단이 나오고 이제 어머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쨍그랑 옥자가 쥐고 있던 젓가락 한 짝이 손에서 미끄러져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처넣겠다는 말을 참 곱게도 하는구나. 옥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승철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요양원이라뇨? 급이 다른 곳입니다. 저희 회사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가 잘 돼서 매달 이 고급 실버타운 비용 저희가 부담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급이 달라봤자 결국 자식한테 쫓겨나 갇혀 사는 곳이지. 내가 내 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데 보내는 건 감옥 아니니? 옥자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가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나는 내 집이 편해. 아직 그런 곳에 갈 생각 없다. 옥자의 말에 수진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승철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좋게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삐딱하게 들으세요? 지난번엔 가스불 위에 냄비 올려놓고 깜빡 잠드셔서 불날 뻔했잖아요. 저희더러 매일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사실 친한 지인들 집에 부르기도 불편해요. 저희 삶이 없어요. 어머님 때문에. 그의 폭언에 기름을 붓듯 하윤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외쳤습니다. 맞아. 엄마가 할머니 방에선 이상한 냄새도 난댔어. 쿰쿰한 냄새. 나도 창피해. 그 순간 옥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폭언보다 철없는 손녀의 한마디가 더 아픈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접시에 떨어진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어버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죠. 아들이 사준 비싼 고기가 아니라 제 살과 뼈를 깎아 키운 세월에 대한 배신을, 그 모진 서러움을 통째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되지. 고요한 식탁 위로 옥자가 처절하게 고기 씹는 소리만이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각, 옥자는 이미 모든 채비를 마친 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죠. 어젯밤 아들 내외가 준 실버 캐슬의 화려한 책자만이 대리석 식탁 위에서 그녀를 조롱하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챙긴 짐이라고는 낡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띵동. 약속된 시간, 현관문 너머로 짧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옥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장가간다고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해 주었던 이 집, 손녀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소파, 남편의 영정이 놓인 선반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눈에 새기듯 담고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는 말쑥한 차림의 기사가 서 있었고 아파트 입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차였습니다. 옥자를 태운 검은 세단은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자신의 방 창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던 승철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어젯밤의 불쾌한 소라는 그의 세상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못한 듯했죠. 뽀얀 김이 서린 욕실 거울을 닦아낸 승철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너무 멋있어. 수진이 간 내린 원두 커피를 건네며
그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아첨은 승철에게 가장 완벽한 아침 식사였죠. 오늘 글로벌 랜드마크 타워 최종 승인 도장만 받으면 진짜 내 인생 더 화려하게 빛날 거야. 당연하지. 당신 머리에서 나온 기획안인데 승인도 문제없이 날 거야. 승철은 아내 수진의 눈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청운건설 본사 로비에 승철의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승철은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며 사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사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을 가장 사랑했어요. 벽면에는 자수성가 CEO 신화, 건설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같은 화려한 제목의 신문 기사들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듯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비서, 오늘 일정 브리핑해. 승철이 책상에 앉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브리핑 대신 책상 위 내선 전화가 비명을 지르듯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비서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터져 나왔습니다. 김비서, 호들갑 떨지 말고.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졌나? 그의 여유로운 질책에 김비서는 거의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사장님,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합니다. 방금 시청 건축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글로벌 랜드마크 타워 건축 허가가 갑자기 보류됐다고 합니다. 순간 승철의 손에서 매끄럽게 돌아가던 몽블랑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미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간 일을 누가 뒤집어? 승철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담당자 박 과장이라는 친구 바로 연결해. 지금 당장.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승철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 박 과장님. 청운건설 최승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최 사장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윗선이라니요? 박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설마 저번에 제가 챙겨드린 성의가 부족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승철의 목소리에 은근한 협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어 재검토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저는 원칙대로 처리할 뿐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확인하시죠. 박 과장님, 잠깐만요. 뚜 전화는 야속하게 끊겼고 다시 걸어도 통화 중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날 승철의 완벽했던 하루는 그렇게 어이없이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분노와 자신감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보류 소식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투자자들의 전화벨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최 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허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사실인가? 아닙니다. 장 이사님. 사소한 행정 착오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승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 투자자들을 다독였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가장 큰 투자사 중 한 곳에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자금줄에 비상이 걸리자 은행에서도 귀신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최승철 사장님, 대출 연장 심사에 이번 허가 보류 건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승철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신경 꺼. 그는 아내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금 압박이 심해지자 자재를 대는 하청업체들은 밀린 대금부터 결제해달라고 아우성이었고 현장으로 가야 할 자재들의 발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피 말리는 전화 통화를 막 끝낸 승철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인부들이 연장을 다 집어 던지고 드러누워서 회사 망하기 전에 밀린 임금부터 내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일주일간의 불안과 소문이 마침내 공포가 되어 현장을 뒤덮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현장으로 가. 승철이 재킷을 거칠게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수백 명의 분노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최 사장 나왔다. 돈 내놔. 당신 믿고 집 대출까지 받았는데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들이 던지는 날 선 고함과 원망의 눈빛 앞에서 승철은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청운건설의 긴급 대책회의실은 마치 초상집 같았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임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승철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일주일 내내 밤샘과 스트레스로 헬쑥해진 승철의 얼굴에는 폭발 직전의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언론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김 비서가 사형 선고를 전하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청운건설 랜드마크 타워, 좌초 위기 유동성 문제까지 겹치나? 라는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승철이 태블릿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소리쳤습니다. 이 기레기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 회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흘렸어? 현장에서 흉흉한 소문이 퍼진 것이 소문? 소문만으로 이런 기사를 써? 이게 그냥 기사로 보여? 이건 누군가 우리 회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터뜨린 거야. 승철이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흉흉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김 의원님, 저 최승철입니다. 지금 인터넷 기사 보셨습니까? 승철이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최 사장 나도 방금 봤네. 안타깝게 됐어. 안타깝다니요. 의원님께서 힘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관계입니까? 승철의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최 사장, 나도 자네 도와주고 싶지. 근데 이번 거는 물이 너무 깊어. 나까지 빠져 죽을 일 있나? 의원님, 일단 만나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밥은 무슨 밥? 당분간 연락 말게. 뚜 야멸차게 끊긴 전화에 승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욕설을 씹어뱉으며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차관님, 접니다. 랜드마크 타워 건 말입니다. 아, 최 사장.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 손을 떠났어. 더 높은 곳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모양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번에도 전화는 허무하게 끊겼습니다. 더 높은 곳이라니 대체 누구란 말인가? 꽝?
승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자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친 거냐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회의실을 오가며 자신의 적들을 하나씩 꼽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건설 백인태, 그 늙은 영감탱이 짓인가? 아니면 3년 전에 내가 부도내버린 만호개발 사장놈이 복수의 칼을 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승철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때 회계팀장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방금 최대 투자사인 오성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긴 또 왜? 승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투자금 전액 회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에 중대한 차질 발생 시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말에 임원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성캐피탈 자금이 빠지면 우리 회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승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계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자재 대금, 인부들 임금, 은행 이자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뒤면 어음 하나도 막지 못하고 바로 흑자도산입니다. 사장님. 한 달.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말에 회의실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라니 다들 살 길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승철의 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방금 누가 망한다고 했어. 썩어 빠진 소리 할 거면 당장 짐 싸서 꺼져. 승철이 그 임원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자신 앞에서 굽신거리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과 동정,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웠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승철이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오직 남들을 짓밟고 정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추락이 더욱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고급 실버타운 실버캐슬의 정원은 비현실적인 평화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듯 이곳에 온 옥자는 연못가에 서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쉰내나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은 그녀의 기품을 드러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에는 슬픔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그녀의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에 잘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중후한 신사였습니다. 그는 옥자의 뒤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옥자는 연못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강비서. 수고했어. 그녀의 오랜 충신, 강비서였습니다. 계획대로 청운건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타워는 완벽하게 멈춰섰습니다. 강 비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최승철 사장은 아마 지금쯤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전화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
김 의원은 다음 총선 공천 문제로 압박을 넣었고 박 차관은 5년 전 덮어두었던 아들 녀석의 비리 자료를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회장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로 했습니다. 옥자는 말없이 비단잉어들에게 마지막 먹이를 흩뿌렸습니다. 가장 크고 탐욕스러운 잉어가 다른 잉어들을 밀치고 먹이를 독차지하는 모습이 꼭 제 아들 승철을 보는 것만 같았죠. 그녀의 얼굴에 슬픔과 분노, 그리고 비정한 결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제 발로 회장님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곳의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요. 강 비서의 조심스러운 예측에 옥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아마 여기서도 나를 나가라고 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늦가을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야. 자기가 쌓아 올린 건물의 기둥이 누구인지 말이야. 강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자금줄을 추가로 차단하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아니, 그냥 둬. 옥자가 마침내 연못에서 시선을 돌려 강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의 옥자는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진짜 회장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 내가 30년 넘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뭘 배웠는지 아나? 그녀가 근처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 오직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되지. 옥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로 무너져 봐야 해. 자기가 휘두르는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 덕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 뼛속까지 깨달아야 해. 그래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 최 사장이 회장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원망? 얼마든지 하라고 해.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미를 원망하면서라도 바로 설 수 있다면 나는 그 원망을 평생 짊어지고 갈 생각이야. 지금까지는 너무 쉽게 살았어.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배워야 할 시간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강 비서는 그녀를 따라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가 지금의 냉철한 회장님이 되기까지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흙먼지 자욱한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대한 굴삭기가 땅을 파헤치는 굉음과 철근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 인부들의 거친 욕설이 뒤섞여 쉴 새 없이 몰아치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칠고 뜨겁고 또 위험했던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옥자의 공식 직함은 작은 하청 건설사 대한종합건설의 경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장부의 숫자만 맞추는 평범한 경리가 아니었죠. 도면 위를 훑는 그녀의 눈빛은 웬만한 설계사보다 날카로웠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쉴 새 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도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생명의 설계도였습니다. 어이, 옥자씨, 또 그거 보고 있어? 그러다 도면에 구멍 나겠네. 털털한 성품의 현장 소장, 박 소장이 땀을 닦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잠깐 이것 좀 와서 보셔야겠어요. 옥자가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건물 기초공사 깊이가 너무 얕게 나왔어요. 이러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박 소장이 그녀의 옆에 서서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 부분? 본사 설계팀에서 넘어온 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큰 문제죠. 이 지역 집안이 유독 약한 곳이잖아요. 제가 예전 지질 조사 자료까지 다 찾아봤는데 옥자가 한쪽 구석에 쌓아둔 서류 더미에서 누렇게 변색된 자료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하 3m까지가 물을 머금은 연약 집안이에요. 그런데 설계는 고작 2m만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건물이 완공돼도 몇 년 안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최소 5m는 파내고 다져야 안전합니다. 박 소장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허허, 옥자 씨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경리가 지질학까지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뭘 먹고 살라고.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책 좀 뒤적여 봤을 뿐인걸요. 옥자가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권력자 백인태 상무였습니다. 박 소장, 밖에서 쇠파이프 소리가 안 들려? 인부들 농땡이 피우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백인태 상무님. 그게 아니라 옥자 씨가 도면을 보다가 아주 중요한 의견을 내서요. 박 소장의 말에 백인태 상무의 차가운 시선이 옥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경리가 뭘 안다고 도면을 봐? 그의 목소리에는 여자와 아랫것에 대한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웬 암탉이 울어서 시끄럽다 했더니 경리 계집이 도면을 붙들고 있네?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해. 어디서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옥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옥자는 밤마다 헌책방을 뒤져 구한 건설 전문 서적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아들 승철이 곤히 잠든 옆에서 그녀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의지의 구조역학과 지질학, 건축법규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지식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지진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혁신적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지진의 충격을 건물이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차라리 흘려보내면 어떨까? 유연하게 함께 춤을 추듯이 말이야.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종이에 미친 듯이 무언가를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건물 기초 부분에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특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훗날 청운건설의 기반이 된 내진 기반 공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옥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설계도를 박 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박 소장의 눈은 경탄으로 빛났습니다. 이건 옥자 씨, 이건 정말 대단한 발명이야. 당장 백상무님께 이걸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백상무는 그녀의 설계도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그녀를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자가 분수도 모르고 현장에서 뭘 안다고 저렇게 설쳐대? 그럼에도 옥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승철을 등에 업고 매일같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인부들의 어깨 너머로 공사 기술을 익혔고 질척이는 진흙탕에 발이 빠지면서도 건물이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눈에 담았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승철이 있었습니다. 승철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우리 아들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안전한 집 지어줄게. 흙먼지 속에서 옥자는 등에 업힌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발 뻗고
잘 수 있는 번듯한 집 한 채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옥자는 어린 승철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며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펼쳐든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제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혁신적인 내진 기반 공법 개발, 대한종합건설 백인태 상무, 특허 출원 쾌거. 옥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기사 속에는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그렸던 설계도와 건물의 충격을 분산시킨다는 핵심 이론이 마치 백인태 자신의 것인 양 자랑스럽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설계도 한쪽에 메모해 두었던 문구까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옥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옆에서 우유를 마시던 어린 승철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승철아. 엄마가 회사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잠깐만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옥자는 겉옷을 되는 대로 걸쳐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가서 따져야 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옥자는 숨을 헐떡이며 회사로 달려가 백인태 상무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백인태 상무님. 옥자가 신문지를 그의 책상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피땀 흘려 만든 설계도를 어떻게 상무님 이름으로 특허를 낼 수가 있어요? 백인태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거 봐라. 격리 주제의 상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내까짓 게 뭘 안다고 기술이니 특허니 떠들어. 꿈이라도 꿨어. 제 서랍에서 설계도 훔쳐가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도 증인이에요. 소장님께서 제 설계도를 보시고 분명히 대단하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옥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인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인? 박 소장? 어디 한번 불러보지.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박 소장이 소란을 듣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옥자의 얼굴에는 한 줄기 희망이, 백인태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 소장님, 잘 오셨어요.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설계도 제가 만든 거 맞죠? 옥자가 박 소장에게 달려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인태의 서늘한 시선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죠. 미안하네, 옥자 씨.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네. 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제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건 발명이라고. 옥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규했습니다. 박 소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자 씨가 가끔 혼자서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타일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순간 옥자는 기술을 도둑맞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꺼봐.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잖아. 백인태가 팔짱을 끼며 승리자처럼 말했습니다. 내까짓 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어. 어디서 본 걸 베껴와서 돈이라도 뜯어내려 한 거겠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제 머리로 만든 기술이라고요. 옥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증거 있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백인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 설계도는 엄연한 회사 자산이야. 너 같은 경리가 이걸 들고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고, 이거 업무상 배임에 산업 스파이 미수까지 걸리는 거 알아? 제가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당장 내 책상 치우고 짐 싸서 나가.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다시는 이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옥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고 있던 승철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살던 사택에서도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어디가? 나 배고픈데. 어린 아들의 불안한 물음에 옥자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피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 소장이었습니다. 옥자 씨, 잠깐만. 그는 주위를 살피며 누런 봉투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 내 퇴직금 미리 당겨받은 거야. 소장님, 미안하네. 나한테도 처자식이 있어서 백상무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아. 정말 미안하다. 박 소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옥자는 그 돈 봉투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나 정직함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소장님, 두고 보세요. 내가 백인태한테 꼭 다시 빼앗아 올 겁니다. 옥자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옥자의 꿈을 훔친 백인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내진 기반 공법은 건설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았고, 그는 이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태상건설을 세우고 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 소장이 건네준 피 같은 돈은 옥자와 어린 승철이 비바람을 피할 작은 전세방 한 칸을 마련해 주었지만 당장의 생계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옥자가 찾아간 곳은 동대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배추와 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섬세한 설계도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흙 묻은 채소를 다듬어야 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채소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안에서 돈과 욕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 무는 얼마요? 1,000원입니다. 속이 꽉 차서 국 끓이면 아주 시원해요. 에이, 끄트머리가 좀 상했는데. 800원에 줘요. 그러시면 제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알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또 오셔야 해요. 옥자는 푼돈을 깎으려는 손님과 웃으며 실랑이를 하면서도 시장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물건을 사는 패턴을 모조리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어떤 좌판의 물건이 가장 먼저 동나는지, 어떤 상인이 어음을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는지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옆 좌판의 생선 장수가 넋두리를 했습니다. 에휴, 요즘 고등어 값이 금값이라 손님들이 통 지갑을 안 여네. 다른 상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다 같이 망하겠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옥자가 무심한 듯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고등어가 비싸면 정갱이나 청어를 들여놓으시면 되잖습니까? 그걸 누가 사 먹는다고. 고등어 주산지인 동해에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를 못 보셨습니까? 당분간 고등어 어획량은 바닥일 거고 값은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그때 서민들은 맛과 모양이 비슷한 값싼 생선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두면 큰 돈을 버실 겁니다. 상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뒤 옥자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옥자를 그저 채소 파는 뜨내기 아줌마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용을 얻은 옥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상인들을 모아놓고 작은 개를 제안했죠. 여러분, 매달 10만 원씩 붙는 갯돈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제가 개주를 맡아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동안 옥자에게 신뢰를 쌓았던 상인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부를 관리했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갯돈을 지급하며 강철 같은 신용을 쌓아 나갔습니다. 신용이 쌓이자 돈이 모였고 옥자는 그 돈을 씨앗 삼아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작은 사금 융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진 그녀는 될성 부른 상인에게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허황된 장사꾼에게는 단돈 10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옥자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으로 시장 바닥에서 잡부 일을 하는 사내였죠. 다른 잡부들이 막걸리 값 내기나 하며 시간을 죽일 때 그는 혼자 구석에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계속 오르는 걸 보니 시카고 선물 시장의 옥수수 사료값이 또 요동을 치겠군. 옥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으니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테고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수입 물가는 전부 오를 수밖에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시장 잡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그 남자를 그림자처럼 지켜봤습니다. 그의 예측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름값이 올랐다고 말한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운송비가 올라 채소값이 들썩였습니다. 마침내 옥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시장을 나서는 남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당신 정체가 뭡니까? 옥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잡부강 씨입니다. 잡부가 선물 거래나 환율을 논합니까? 썩은 동태 눈깔들만 가득한 이 시장 바닥에서 유일하게 당신 눈만은 살아있더군요. 옥자는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남자가 놀라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저한테 왜? 당신의 죽은 줄 알았던 야망에 다시 불을 지펴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안에 2배를 만들어 오세요. 단 투기가 아닌 투자로 말입니다.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신은 내 눈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그냥 평범한 잡부인 거죠. 옥자의 말에 남자의 눈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달 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봅시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강철민이 정확히 한 달 후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그의 남루했던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록 헌 옷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입은 옷차림에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옥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좌판 아래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동업은 작은 불씨를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었습니다. 옥자가 사람과 시장의 흐름을 읽어 돈의 맥을 짚어내면 강철민은 그 맥을 날카로운 숫자로 바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주식, 부동산, 기업 인수 현장에서 성공을 거둔 두 사람은 투자 세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승철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돌아온 옥자의 눈에 책상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승철아, 이제 그만하고 저녁 먹어야지. 그러다 몸 상하겠다. 옥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것 좀 보세요.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50등 안에 들었어요. 승철이 환하게 웃으며 성적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잘했어? 옥자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제1처럼 기뻐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세상은 오직 아들, 승철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대 법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꼭 합격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엄마는 괜찮아. 네가 이렇게 잘 커주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호강이야. 옥자가 아들의 머리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 때문에 시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만 하시고.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옥자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때로는 아들의 마음에 짐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승철은 약속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모두가 원하는 대기업 입사 대신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건설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기어코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그 길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많이 힘들 거야. 괜찮겠니? 옥자가 일부러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자금이 문제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 거예요. 요즘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꽤 있더라고요. 꼭 성공해서 엄마 다시는 시장 바닥에 앉아 고생 안 하시게 할게요. 아들의 결의에 찬 표정에서 옥자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옥자는 강 비서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강 비서, 승철이가 창업 자금이 필요한 모양이야. 얼마를 준비할까요, 회장님? 우선 10억. 하지만 절대 내가 주는 돈이라는 걸 알아선 안 돼. 그 아이는 제 힘으로 일어섰다고 믿어야 해. 그래야 더 높이 날 수 있어. 자존심이 그 아이의 날개가 될 걸세. 알겠습니다. 미래투자개발이라는 유령 법인을 통해 유망 청년 사업가 지원 명목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며칠 후 승철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익명의 투자자가 제 사업 계획서만 보고 10억을 투자하겠다고요? 네, 최승철 씨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승철은 이것이 모두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달려와 옥자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창업할 수 있어요. 어떤 고마운 분이 저한테 거금을 투자해 주셨어요. 이제 엄마 고생 끝났어요. 아들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옥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청운건설을 위해 옥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경쟁사들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어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도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태산건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백인태가 또 끼어들었군. 옥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비서, 태산건설의 입찰가를 미리 알아내. 그리고 우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더 높은 가격의 허위 입찰 정보를 흘려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어. 승철이에게는 그들보다 정확히 2억 낮은 가격을 제시하라고 전하게. 옥자의 지시는 치밀했고 강 비서의 실행은 완벽했습니다. 승철은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사업 수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공에 잔뜩 취한 승철이 회사 임원들을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가족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인사드리세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옥자가 냄새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철이 애미입니다. 옥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승철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여긴 시장 좌판이 아니에요. 손님들 앞에서 냄새나는 앞치마는 좀 벗으시고요. 말투도. 아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옥자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자신이 만들어준 성공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어머니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상처받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철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산건설의 호화로운 회장실, 30년 전 옥자의 꿈을 훔쳐 거대한 부를 이룬 백인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옥자의 과거가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인태는 최승철이 옥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최옥자의 아들놈이라 30년 만에 아주 재미있는 복수극이 되겠군. 백인태가 독사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나야. 랜드마크 타워 말이야. 보리는 무슨 보류. 그냥 취소시켜. 서류에 빨간 줄 쫙 긋고 폐기 처분하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노골적인 명분이 부족합니다. 명분? 하하, 내가 바로 명분이야. 원래 사냥은 노골적으로 하는 법이지. 숨통을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뒤탈이 없어. 내 말대로 해. 백인태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승철의 사무실에는 연달아 지옥의 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 시청에서 방금 최종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 문을 부술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승인해준대? 승철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랜드마크 타워 건축 허가가 보류가 아니라 전면 백지화, 완전 취소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승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류와 취소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회생 불가능을 의미하는 사망 선고였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출금 전액 3일 내 즉시 상환 통보입니다. 상환 불이행 시
회사와 사장님 개인 자산까지 전부 압류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쿵. 승철은 그대로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3일 안에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파산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악마의 노래처럼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홀린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승철 사장, 오랜만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 승철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태상건설, 백인태. 하하, 어떤가, 기분이? 자네 어머니가 30년 전 흙바닥에서 구를 때 내가 딱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니, 그땐 이것보다 더 재밌었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는 기분. 이제 좀 알겠나? 백인태 회장의 조롱 섞인 말에 승철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이야기가 왜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꾸민 짓이었어. 그렇다면 어쩔 건가? 증거라도 있나? 내 놈이 공들여 쌓은 그 모래성을 내가 손가락 하나로 무너뜨려 주마.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승철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왜? 내 놈같이 근본 없는 애송이가 내 앞에서 설치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더군. 백인태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 마지막 기회를 주지. 청운건설, 나한테 넘겨. 그럼 자네 빚은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뭐라고요? 물론 헐값에 말이야. 자네 엄마가 시장 좌판에서 팔던 배추값 정도는 쳐주마. 그게 딱 내 회사 가치야. 이 악마 같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 그럼 파산법정에서 질질 짜든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승철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며칠 밤을 샌 탓에 퀭한 얼굴에 김비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랑 우편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뭐야? 승철이 텅 빈 눈으로 물었습니다. 압류 딱지라도 벌써 붙이러 왔대? 사장님, 그게 아니라. 김비서가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거 실버캐슬에서 온 이번 달 시설 이용료 납부 통지서입니다. 그런 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승철은 만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김비서는 움직이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금액이 뭐? 승철이 신경질적으로 우편물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 이용료 900만 원. 그는 이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선물이라며 생색을 냈던 바로 그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승철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사무실에 텅 빈 그의 웃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산 직전인 그에게 월 9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통지서는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몰락했는지를 증명하는 사망 선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웃음을 멈춘 승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끝까지 귀찮게 하는구나.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지. 승철은 차를 몰아 실버캐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지막 남은 재정적 부담, 어머니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러 가는 길이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부터 어머니에게 쏟아내야 할 비참한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그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건조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선물이라며 의기양양하게 밀어넣었던 최고급 실버타운이 이제는 그의 파산을 조롱하는 월 900만 원짜리 기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선 그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대로 창가에 앉아 초라하고 불안한 얼굴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어머니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그가 비참한 소식을 전하려던 초라한 노파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감히 말도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위엄을 지닌 여인이 고고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승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녀를 불렀습니다. 왔니? 옥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옥자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강 비서가 승철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사장님. 누구세요, 당신은? 강 비서님다. 인사하거라. 옥자의 간단한 대답에 승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비서요? 어머니가 무슨 비서를? 그의 비아냥거림에도 강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강 비서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30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어머님, 최옥자 회장님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십니다. 30년 전, 강 비서는 옥자가 개발했던 혁신적인 기술, 백인태의 배신,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 거대한 부를 이룩한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승철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대기를 듣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청운건설 그 창업 자금 10억 원과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 뒤에는 회장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랜드마크 타워 허가 보류, 그것은 아드님이 너무 오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회장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백인태가 그 틈을 파고들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겁니다. 강 비서의 설명이 끝나자 라운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승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어머니를 여기서 나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뜨거운 분노와 탐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결국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옥자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시작한 짓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힘이 있으셨냐고요? 그런데 왜 저를 시장 바닥 아들로 만들고 이 모든 걸 장난처럼 뺏으려고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다 주셨으면 됐잖아요. 너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구나. 옥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뭘 몰라요? 뭘? 어머니가 내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이 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내 회사가,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게 지금 어머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옥자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제 와서 고고한 척하지 마세요. 당장 책임지세요. 어머니가 시작한 불이니까 어머니가 끝이란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것을 되찾겠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그 대단한 힘으로 백인태 그놈을 밟아버리고
내 회사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그게 네가 할 말의 전부인 거니? 옥자가 아들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미한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가시돋친 말들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을 갈기갈기 끊어버렸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아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옥자의 등 뒤로 승철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알겠다니요? 그게 할 말의 전부냐고요. 당장 책임지세요. 어머니가 망쳐놓은 내 인생, 당장 책임지시라고요. 그 순간 옥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실망감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돈을 보고 달려드는 거머리일 뿐이지.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허상이었고 너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그 허상 뒤에 숨어있던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할 시간이니 네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라. 옥자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승철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승철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강 비서가 철옹성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그만 돌아가시죠. 어머니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현실 앞에서 승철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진아, 여보, 어디 있어? 승철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야? 수진이 거실에서 나오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승철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방금 겪은 비현실적인 모든 사실들을 횡설수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심으로, 다음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탐욕으로 번뜩이며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숨겨진 재벌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 앞에서 뺨이라도 맞을 각오로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삿대질을 하고 왔다고?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수진이 악을 쓰며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자존심이 밥 먹여줘? 그깟 자존심 때문에 수천억을 걷어차? 우리 하윤이는 이제 어떡할 건데? 내가 뭘 어떡해. 나도 방금 처음 안 사실이라고. 비켜. 내가 가야겠어.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말 테니까. 수진이 미친 듯이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은 실버캐슬로 달려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 옥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수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옥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승철 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들 망하는 꼴을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수진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희 인생 책임져 주세요. 어머님 돈, 저희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망하면 어머님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실 거예요. 애원에서 협박으로 넘어가는 순간 옥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살랑거리던 저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 위로 3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았던 백인태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옥자는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채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옥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뒤에서 절규했지만 옥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승철과 수진이 마지막 동아줄을 놓치고 서로를 핥히는 사이 백인태의 무자비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청운건설 사옥 정문에는 차가운 법원 공고가 나붙었습니다. 사장님, 법원에서 최종 부도 처리가 결정됐습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사 건물과 사장님 댁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내일 아침부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승철은 텅 빈 사장실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주 후 승철과 수지는 호화로웠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압류를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이 집 밖으로 실려나가고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씩만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승철이 텅 빈 집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증오에 찬 눈으로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비굴했어도 당신 어머니 앞에서 무릎 한 번 꿇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속물 아니야. 돈 떨어지니까 바로 본색 드러내는 것 봐. 뭐, 이 인간이 정말. 그래, 나 속물이다. 그런데 너는 뭐 대단한 줄 알아? 결국 네 엄마 돈으로 사장 행세한 주제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추악한 말을 쏟아내며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한때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던 야망 넘치던 사업가와 우아한 사모님이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으로 그들이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온몸으로 누렸던 승철과 수지는 이제 서울 변두리의 곰팡 내 나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간신히 숨만 붙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엉겨붙은 비좁은 공간이 그들의 세상 전부가 되었죠. 수진이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도끼 서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이니? 당신 친구 와이프는 오늘도 유럽 여행 갔다고 SNS에 사진 올렸더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썩은 컵라면이나 먹고 있고. 승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천장의 곰팡이를 응시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뭐라도 좀 해봐. 막노동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이렇게 평생 벽만 보고 앉아있을 셈이야? 수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몇 달 동안 닫혀있던 승철의 입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것은 항변이 아닌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길어올린 진정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승철의 텅 빈 눈동자에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냄새난다고 모욕했던 자신의 잔인함. 성공의 단맛에 취해 시장 좌판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오만함.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구원하려던 어머니의 진심을 내 인생을 망쳤다며 발로 짓밟았던 자신의 패륜. 그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마침내 승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흘리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성공의 발판으로만 삼았으니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수지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승철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어머니께 가야겠어. 승철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밤에 비까지 오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고 그렇게라도 말씀드려야겠어. 승철은 우산도 챙기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가 향한 곳은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옛날의 그 집,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키웠던 추억이 깃든 그 집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도착한 승철은 빗물이 고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승철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이마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 했던 것도, 부끄러워했던 것도,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했던 것도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영혼을 향해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한편 같은 시각 옥자는 강 비서와 함께 30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 백인태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30년 전 기술 탈취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이후 저지른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아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그래, 잘 됐네. 옥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희미하게 물기가 어렸습니다. 청운건설의 자산 경매는 어떻게 되었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든 자회사를 통해 모두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청운건설은 온전히 다시 회장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운건설의 가장 높은 곳, 승철이 앉아있던 회장실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 위에는 회장 최옥자라는 명패가 주인의 위엄을 과시하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흙먼지 속에서 꿈을 도둑맞았던 한 여인이 마침내 세상의 빛으로 나와 자신의 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 우리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무상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나? 옥자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벌써부터 입주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사람을 위한 건설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강 비서가 감격이 어린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짓고 싶었던 집을 짓는 것 같구나. 옥자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옥자는 강 비서 대신 운전기사만 대동한 채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세단이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서자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습니다. 옥자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으로 화려함을 뽐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시장 옷,
그리고 설거지와 허드레실로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사람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지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 허둥지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안은 비좁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승철이 작업복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권의 인테리어 기술 서적이 펼쳐져 있었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CEO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겸허한 기술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승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느새 훌쩍 자란 하윤이가 옥자의 품으로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윤이, 그새 또 이렇게 컸어? 옥자의 얼음 같던 얼굴이 손녀를 안는 순간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하윤이를 품에 꼭 안고 한참 동안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아서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하윤이 장하다. 참 잘했네. 옥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승철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 할미가 우리 하윤이 보고 싶어서 왔지. 그 말은 두 사람에게 못을 박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어찌 지내느냐? 저는 인테리어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낮에는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일부터 하고 밤에는 책 보면서 공부합니다. 승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힘들지는 않고? 옥자의 물음에 수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 손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우리 하윤이 과자 사줄 때가 세상에서 제일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 솔직한 대답에 옥자는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내 유일한 피부치인 하윤이에게 주는 것이다. 옥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작은 평수 아파트 얻어서 이사 가거라. 이건 하윤이 때문에 주는 거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미천 삼아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 다시는 내게 손 벌릴 생각 말고 너희들 힘으로 땀 흘려 다시 일어서 봐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너희들 몫이다. 승철과 수지는 통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승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듣기 싫다. 이건 너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녀를 위한 할미의 마지막 도리일 뿐이니. 옥자의 말에 승철과 수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지난 1년간의 고통과 참회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겁니까? 옥자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내가 가끔 보러 올 거야. 그녀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옥자가 떠난 뒤 승철과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옥자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낡은 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30년의 세월이 담긴 아주 옅고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